지금 1월부터 5월까지 5번의 베어 마켓 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강세론자들은 계속 그때마다 강세론자들은 그때마다 사야 된다고 얘기했고 약세론자들은 그때마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5월달 주가 S&P 보면 참 허무한 게 5월 초하고 5월 말이 거의 비슷해요.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났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제자리가 온 거예요.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가 이렇게 아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강세장을 주장할 용기는 없는 거죠. 저는. 자, 그러면 또 김한진 박사님 모셔야죠. 네, 우리 여의도의 또 큰 지혜 아니겠습니까? 네, 지혜 보고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우리 3프로 TV의 또 큰 저희 자랑 보물, 네, 마이 프레셔스,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 있어요? 김한진 박사님한테 네. 저는 그냥 올해만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게 제 부탁입니다. 올해. 아니 올해 아니고 올해. 아, 왜 그러세요? 올해 아니, 네. 박사님하고 대화할 때는 단어 선택도 조심해야 돼. 올해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세요? 오래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지금 제일 그래도 시장의 이슈고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물가 쪽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요건 어떻게 지금 뭐 좀 바뀐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좀 체크해야 될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음.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죠. 시장의 관심이 뭐 거기다 쏠려 있는데 조금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뭐 시장이 조금 좀 활력을 찾을 것 같고요. 조금 생각보다 높은 컨센서스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이게 그 추세인데요. 작년 뭐 중반부터 많이 올랐네요. 네, 미국 CPI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인데 네. YOY죠. 전년 동월 대비. 근데 이제 8.3 정도 4월 달에 8.3이었는데 뭐 이번 달에도 8.3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5월에도. 예. 네. 그리고 전월비로는 이제 올해 지금 컨센서스는 0.7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0.3이었는데요. 그러니까 3월 대비 4월은 0.3, 4월 대비 이번에 발표될 5월 지표는 한 0.7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0.9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전월비? 네, 전월비 오. 제 생각에는 0.8 내지 0.9. 그러니까 전월비 상승률이 조금 안 좋게 높게 나올 가능성을. 저건 박사님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저게 4월 달에는 0.3으로 낮아져서 저것 때문에 좀 안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갑자기 5월 달에는 다시 쫙? 4월 달에는 사실은 3월 대비 그 유가가 살짝 눌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소비자 유가도 조금 플랫한 약간 그랬는데 적게 올랐는데 4월 대비 5월에 미국 국내 소비자 유가가 거의 한 8% 지금 올라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8%.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크고요. 지금 보시면 4월 달까지의 이제 실제 수치인데 식음료가 이제 4월 달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견인했습니다. 9.4%인데 4월보다 5월에 그 소비자 물가 곡물 가격이 더 올랐죠. 그래서 식음료 쪽에서 이게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렸던 가솔린이 4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43% 올랐는데 이게 지금 계속 5월 달에 치솟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도 굉장히 4.9%였는데 5%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좀 문제인데 주거비는 사실은 집값에 조금 후행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미국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 정도 그 상승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4월 달에 그런데 그 만약에 다른 물가가 다 안정되더라도 네.
주거비만으로도 연간 뭐 한 4~5%까지도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뭐 그 정도는 좀 극단적인 예상이지만 아무튼 주거비가 뭐 이번 달에도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5월달 지표에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팬데믹 전이 7.5% 아니 저기 그 전쟁 전이 7.5%였지 않습니까? 네. 1월 달이 한 그 7.5%였는데 정도까지는 나올. 네,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이제 실내에 있는 물가 안정 그 지표를 보고 싶다, 증거를 보고 싶다라고 이제 지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 실내에 있는 1차적인 물가 안정 레벨은 7.5%까지 떨어져야 본격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좀 길게 보면 한 5%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조금 긴축이 멈출 수 있다. 이건 이제 완전히 물가 잡았다.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 전월비 0.3%라는 것은 뭐 연간 0.3%씩 매달 오르면 3.6%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뭐 한 0.7 이렇게 올라가면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발표되는 물가는 연준으로 하여금 뭐 약간 정책의 변화를 주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이고요. 네. 시장에서 조금 물가 안정을 간절히 좀 기대하고 있는데 물가가 그 자연스럽게 통화 정책이라든지 완만한 수요 둔화로 잡히는 게 아니고 조금 거칠게 잡힌다고 그럴까요? 네. 경기가 덜컹거리면서 잡히는 이제 또 그렇다고 이제 그런 시나리오까지 가기에는 지금 예상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것도 조금 지나친 근데 해석이다. 박사님 이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죠?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7%대가 나온다든지 갑자기? 뭐 왜냐하면 대부분 뭐 그 통계하는 데서 대부분 캐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에 산정되는 변수도 다 있으니까. 네, 근데 PC보다는 뭐 아시겠지만 CPI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네. 큰 건 사실이고 PC는 뭐 좀 도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지역 그리고 의료비 이런 공공의료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둔하게 움직인다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은 PC를 물가 지표로 삼고 그것도 에너지 가격이 제외된 근원으로 삼고 그것도 작년에 평균 물가 2% 평균 물가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그 실책의 어떤 연준이 좀 실기를 한 긴축의 실기를 한 요인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PC보다는 시장에서 CPI 이번 주에 나온 소비자 물가에 훨씬 더 목을 매는 거죠. CPI가 훨씬 더 팔딱팔딱 이렇게 실질적인 네. 어떤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또 근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물가가 크게 오르고 공물가가 오를 때는 이게 다음 달에 뭐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또 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원 물가보다는 헤드라인 물가 이쪽이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어쨌든 이번 달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도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뭐 조금 생각보다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물가, 그리고 조금 경기에 조금씩 압박해 들어가는 물가,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물가, 이런 상황으로 좀 풀이되고요. 지금 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뭐 52 이상이면 사실은 경기 확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랑 같이 그려봤는데 이게 이제 같이 가죠. 같이 가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3% 이상 물가가 올라갔던 때입니다. 예. 3% 이상 물가가 올라갔을 때가 대체로는 유가가 한 40% 이상 뛸 때예요. 1년 전보다. 그럴 때 미국 물가는 한 3% 이상 올랐고 그럴 때 조금 시차를 두긴 하지만 결국 경기는 꺾였는데 문제는 물가가 높을수록 경기 하강폭이 좀 컸고요. 그리고 물가가 조금 낮은 3%가 안 되는 오른쪽에 이제 물가인데
3%가 안 되는 뭐 2017년이나 18년, 뭐 2013년 뭐 이런 때는 경기가 약간 둔화됐지만 후퇴까지 안 갔잖아요. 예, 후퇴까지 안 가고 이때는 뭐 사실 긴축이 그렇게 뭐 심각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17년, 18년에도 굉장히 2년간, 2, 3년간 길게 진행됐고 완만하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물가 레벨이 뭐 2, 3%대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이 고공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뭐 조금 예술적 그 스킬이 필요하죠. 사실은 연준이 이걸 좀 저는 일단은 리세션은 뭐 필수고 정말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는 디프레션은 지금부터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왜냐하면 경기 레벨도 높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가 레벨도 높지만 경기 레벨도 높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미들 그라운드 완충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의 이제 쿠션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기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괜찮은 편이에요. 뭐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되고 전망치가 약간 어둡고 뭐 오늘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세계은행이 연초만 해도 4.1인데 지금 2.9, 2.9인가요? 네. 뭐 이렇게 2%대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2%대 성장이 이제 그렇게 아주 경기 후퇴까지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조금 연준의 어떤 긴축도 이제 멈추기는 어렵고 지금 그 다음에 기업 실적도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시달리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도 물가나 금리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뭐 약간 뭐 좋게 보면 아직 버틸만 하고 뭐 이런 애매한 어떤 회색 지대가 한두 달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경기랑 물가가 비슷하게 가는 거는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물가도 높아서 그런 거예요? 네, 경기가 좋을 때 뭐 물가도 오르죠. 수요가 이제 세니까. 보통 뭐가 먼저예요? 임금도 경기랑 오르고. 물가는 경기가 먼저겠죠? 아닌가? 그렇습니다. 경기가 물가는 먼저죠. 사실은 후행 지표에 가깝죠. 뭐야? 잠깐만. 이모는 뭐? 아니, 만지지 말라니까. 네. 우리가 예, 예술적이네요.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물가도 이렇습니다. 물가도 자꾸 뭘 이게 할수록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니까. 네, 지금은 뭐 네. 물가가 좀 괴물이 됐죠. 괴물처럼 됐고 거기에 이제 뭐 약간 공급 사이드가 제 생각에는 수요보다는 한 7대 3 정도, 한 네. 6대 4 정도 공급 요인의 물가 요인이 훨씬 좀 세게 지금 물가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워낙 풀린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다는 느낌이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유가가 뭐 만약에 팬데믹으로 돈을 안 풀었으면 배럴당 한 20불 정도는 더 낮았겠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수요가 갑자기 이제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풀리니까 수요가 이제 갑자기 올라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수요 병목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네. 것들도 다 같이 한 거죠. 아무튼 이번 주에 그래서 조금 유가와 더불어서 뭐 미시간대 소비자 센티먼트, 소비자 신뢰 지수도 같이 나옵니다. 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게 네네네. 이제 양대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뭐 둘 다 괜찮습니다. 경기를 읽는 데는 뭐 선행 지표의 의미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유가랑 같이 그려보면 유가랑 같이 가죠. 지금 오른쪽 축은 역축으로 그려서 이제 유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올라간다라는 의미인데 이쪽은 이제 소비자 센티먼트고요. 지금 50 위에 있습니다. 50 위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음영돼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유가 상승 때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무너지는 떨어지는 이제 그런 거를 표시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유가 상승으로 일단 소비가 저항을 받기 시작해요. 단계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비 저항을 받아요. 지금 이제 이 단계죠. 네. 그리고 뭐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괜찮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싼 데는 뭐 럭셔리 잘 팔리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애매한 데 월마트 이런 데가 지금 실적 쇼크가 당하고 있는 거고 월마트 저기를 피해서 뭐 달러트리 이런 데로 지금 사람들이
해서 싼데 뭐 한국판 다이소죠. 네네. 이런 데로 이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통업체도 이 1단계에서는 소비 저항에 이제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실업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금리도 올라가고 뭐 연준이 정책도 더 긴축으로 가고 그다음에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 이제 다 같이 줄어요. 그래서 소비자 센티먼트가 이제 조금 내려갈 때 그 유가가 올라갈 때 소비 경기가 침체됐다가 네네. 조금 더 침체돼요. 유가가 떨어져도 네네네. 유가가 떨어져도 사실은 고용이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1단계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1단계에 불과하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시장에. 뭐 왜 긍정적이에요? 정말 실업률이 올라가고 네. 정말 심각한 역실적 장세, 경기 침체가 오기에는 시간이 좀 더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다는 네, 얘기. 시간이 남고 그런 의미로 또 안 올 수도 긍정적이라고요? 있고요. 뭐 원하시는 대답이 이거잖아요. 안 올 수도 있고. 네네네. 모르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유가가 올라가고 네. 이제 엇갈리는 네. 사람들이 조금씩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는. 아. 그리고 뭐 먹는 거 이런 거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가전이라든지 사치제들. 뭐 사치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쓰려고 그런 거죠. 네네네.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소비 센티먼트가 아주 무너지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좀 숨 쉴 공간은 있다. 주가가 움직일 공간은 아직까지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의 침체, 본격적인 리세션 구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네. 완충지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서 유가가 특히 이제 올라서 사람들이 비싸니까 도저히 못 사겠다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주 비싼 것만 팔리거나 아니면 아주 싼 것만 팔리거나 하는 양극화가 좀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업들이 장사 안 되고 해갖고 점점 실업률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전체적인 리세션이 이제 온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1단계 정도니까 조금 그래도 저 도망갈 시간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유가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방금까지 있다면서요 조금. 유가가 조금 더 안정돼야 돼요. 유가가 안정된다. 바이든이 뭐 사우디 가서 200만 배럴 증산을 유도해 내든지 예, 예. 뭐 이라크가 증산을 하든지 그거 하면 만약에 유가가 그래서 조금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떨어지고 네. 예를 들어서 연준이 연말까지 계속 네. 50bp 인상하는 만약에 유가가 안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9월 50bp 인상 가능성은 70% 이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움츠러들죠. 그리고 11월, 12월도 50bp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네네. 골드만삭스가 오늘 어제 보니까 유가를 한 140불, 150불 정도로 하반기 전망을 수정했더만요. 그러니까 JP 모간도 바꾸고요. 네, 지금 뭐 어쨌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유가의 분위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경기 침체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7월, 8월, 9월이 사실은 3월부터 7월까지 벌였던 글로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성적표가 통지되는 기간이거든요. 금리를 그렇게 뭐 빅스텝으로 3번 올렸는데 네. 물가가 전혀 안 잡힌다. 어쨌든 연준은 야 우리 탓은 아니다. 공급 사이드 쪽에 문제가 아니냐라고 항변하겠지만 네. 뭐 어쨌든 물가를 못 잡으면 어쨌든 그 이 정도의 긴축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시장의 실망이잖아요. 네. 그리고 2분기가 결국 지금 말씀드린 소비의 태도라든지 전체적인 경기의 어떤 흐름 상에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러한 물가와 경기의 조합점을 물가도 조금 안정되고 경기도 적당히 타협점에서 이제 좀 연착륙을 보여주는 이런 타협점을 조합을 아주 좀 부드러운 조합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게 지금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2분기 실적 시즌에서 확인이 될 거거든요. 여전히 공방이 있겠죠.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기업, 실적 쇼크가 나오는 기업, 버티는 기업 막 이렇게 혼재되겠지만 네. 유가가 안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1분기 실적 시즌보다는 1분기 실적 시즌에
인플레이션의 저항을 받는 기업과 안 받는 기업이 5대 5였다면 그렇죠. 2분기에는 6대 4 내지 6.5대 3.5로 이렇게 훨씬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아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는 그런 기업들이 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은 하반기에 더 긴축적으로 가고 네. 기업 실적을 통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의 조합점은 시장이 싫어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부정적인 가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높다고 보세요? 네, 팩트는 더 부정적인 지금 유가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유가가 어쨌든 제가 한 3개월 전에 예측한 $90보다도 30% 높고 네. 1년 전보다는 70% 높은 가격이거든요. 음. 이런 상태에서는 그리고 지금 전망치는 하반기 전망은 음. 거의 작년 유가 평균 70불에서 140불 뭐 이렇게 70% 이렇게 좀 올려잡고 있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이죠. 팩트는 계속 부정적인 뉴스가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경기, 네. 더 낮은 어떤 실적, 음. 그리고 더 높은 잘 안 떨어지는 물가는 떨어지긴 하겠지만 네. 좀 밋밋하게 떨어지는 물가, 이러한 그 주식시장이 안 좋아하는 조합을 계속 보여줄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시장이 뭐 조금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한 70% 반영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 다 알아. 그래서 가격이 반영해서 지금 안 오르고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20년 평균의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이거든요. PER의 역수에서 국채 10년물을 차감한 값인데 지금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뭐 20년 뭐 아주 장기간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ISM 제조업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려보면 경기 후퇴가 50 밑에니까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금 아직 53이잖아요. 엊그제 네. 나온 ISM이.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기분 나쁘죠. 내려가다 보면 50 깨지겠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데 내려가는 건 기분 나쁘지만 팩트는 경기 아직 후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뭐 2,550이라든지 S&P 뭐 3,800을 바로 그냥 한 방에 깨고 내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근데 앞서 말씀드린 7월, 8월 이런 그 연준의 정책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2분기 실적 시즌에 어떤 고비를 넘기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거를 조금 관찰해야 되겠죠. 이게 잘못하면 이제 조금 삐끗하면 또 이게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쉽게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유가가 저렇게 저 예상 범위보다 계속 올라가거나 안 빠지는 거는 저게 그냥 투기적인 매수세 뭐 이런 걸로만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정유업자들이 그 저렇게 유가가 좋은데 저걸 즐기지 더 생산 안 한다는 거잖아요. 바이든도 계속 네. 더 생산하라고 추궁을 해도 왜냐하면 좀 있으면 뭐 풍력 바람 불 거고 태양광 저렇게 지어대는데 맞습니다. 지금 설비 투자하면 뭐 내년 그러니까요. 혹은 뭐 2, 3년 이상을 바라보고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증설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자재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이제 공급망 차질도 있다 그러고요. 정유업체 또 셰일 생산업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생산 정제 시설 또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죠. 길게 봤을 때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다 알고 있는 거죠. 언제 그렇죠. 리세션은 뭐 좀 들어가는 게 거의 내년 중후반에는 늦어도 거의 뭐 기정사실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불경기도 있을 텐데 지금 비싼 자재비 이런 것들을 써서 증산을 해서 이제 증산하고 되면 바로 그냥 유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다 에너지 전환의 역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예. 스케줄링이 돼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탄소 제로가 다 이렇게 딱 목표화돼 있잖아요. 목표가 돼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뚜껑을 계속 열어가지고 네. 사람 쓰고 장비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을 해먹겠냐 이게 있으니까 그 ESG를 비롯해서 이 에너지 맞습니다. 전환의 테마가 살아있는 한 그 역설이네요. 역설적으로 유가는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탄소 제로가 뭐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길게 봐서. 그래서 저게 인플레이션을 구조화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뭐 전쟁 영향이 좀 크고요. 네, 단기로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튼 뭐 경기는 올 연말 혹은 뭐 내년 초쯤은 안 좋은 건 뭐 변함없는 거죠? 안 좋은데 부드럽게 안 좋아지느냐, 좀 골치 아프게 안 좋아지느냐, 화끈하게 안 좋아지느냐.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9월부터 경기 침체되죠. 유가가 계속 네, 인모내면 한 가을 정도면 뭐 추석 때는 이제 완전히 찬바람 불죠. 유가가 만약에 150불, 뭐 160불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의 얘기가 더 많이 회자되겠어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좋은데 짧은 스태그플레이션 후에 리세션, 디프레션이죠. 불경기죠. 바로 그냥. 그럼 그때는 이제 주가는 박살이에요? 마지막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네. 주가가 뭐 그때부터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음. 이런 그 경기 쇼크, 실적 쇼크를 한 방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반등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네.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여기서 한 30% 정도 더 빠지고 끝.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2,550이 지난 저점이었나요? 네. 해져봤자 뭐 2,400대, 2,400? 뭐 2,300대, 뭐 요 정도. 뭐 S&P 500도 근데 자꾸 내려가네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네. 제가 지수를 뭐 이렇게 딱 콕 찍어서 네. 저기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 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800도 S&P가 이제 아주 그냥 좀 견고한 좀 지지선이잖아요. 오뚜기처럼 계속 반등했던 선인데 네. 이제 리세션이 생각보다 빨리 오면 3,800 깨지죠. 음. 3,500 이렇게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펀드 환매도 일어나고 네. 펀드 환매 일어나면 뭐 그다음에 뭐 공매도 치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또 투기적인 세력 하면 일시적 과매도 국면이 오겠죠. 그리고 뭐 펀드 환매되면 뭐 삼성전자, 애플도 팔아야죠. 네. 펀드 매니저들이. 네. 이제 그런 우량주의 마지막 저점 확인도 막 매도가 막 있을 수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오니까 음. 지금부터 팔아야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직 계속 말씀드리는 건 완충지대가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7, 8, 9월에 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까 이걸 이제 조금 눈치 보는 눈치 게임이 네. 계속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6, 7월에는 계속 이제 주가가 좀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이제 그 하단을 딛고 올라섰잖아요. 네. 근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5번의 베어 마켓 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강세론자들은 계속 끝났다고. 그때마다 강세론자들은 그때마다 사야 된다고 얘기했고 약세론자들은 그때마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5월달 주가 S&P 보면 참 허무한 게 5월 초하고 5월 말이 거의 비슷해요. 같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났다 놨다 하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가 이렇게 아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때 강세장을 주장할 용기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러나 그렇다고 시장이 붕괴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경기가 나쁘진 않다. 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달러 네. 제가 하는 네, 달러 네. 인덱스 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된다라는 건 국채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상방이 열어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떨어지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리바운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좀 뭐 달러를 좀 강세로 보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초강세보다는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2인데 한 10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좀 완만한 강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달러 인덱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엔화가 조금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엔달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일본은 어쨌든 국내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어쨌든 긴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긴축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일본 전체적인 기업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져 있지만 그래도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약간 플러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엔화는 좀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ECB가 7월부터 금리를 인상할까 지금 뭐 조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봤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못 쫓아가거든요. 유로존이 첫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는 달러가 조금 유럽도 인상하네, 뭐 호주도 인상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 인상해서 어쩐데 인상해봤자 저기는 미국은 50bp씩 인상하는데 잘못하면 연말까지 50bp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환율 시장의 메커니즘상 달러 약세가 바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달러의 그 원화 대비든 혹은 뭐 인덱스든. 네, 지금 좀 말씀 나눴던 경기가 조금 침체 국면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달러가 약세로 간다. 찍을 때까지는 강세 기조가 조금 그렇게 크게 왜냐하면 흔들리지 이제 않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네. 그 자산을 굉장히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서 해외 투자 많이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달러로 캐리하는 자산을 살까 이렇게 네. 망설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10년짜리도 지금 3%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채 3%죠. 미국 은행의 후순위채 같은 것들 뭐 네. 6, 7% 네. 나오는 게 있고, 예를 들면 브라질 국채인데 헤아라 채권이 아니라 달러 표시 채권이 네. 있는데 그것도 장기채긴 합니다만 6.6%대 나오고 맞습니다. 달러 해외 텀으로. 우량수 회사채도 있거든요. 또. 네, 그러니까 좋은 야, 회사채 그러면 있어요. 달러를 어차피 캐리해야 달러 약세만 추세적으로 되지 않으면 야, 달러를 6%대 뭐 그런 게 디폴트 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거는 뭐 대충 뭐 컨센서스 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안전한 채권이 3%대고 그거보다는 부도는 안 나고 신용도는 몇 노치 낮지만 6%대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글로벌 자산가들이 굳이 달러에 대한 생각만 딱 견고하다면 그런 자산으로 좀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저성장 국면에서 6%대 네. 나오는 자산을 갖고 있다. 네. 그것도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받는 그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전체 자산 배분 중에 어쨌든 달러 표시 자산을 적어도 10% 정도는 들고 갈 것을 좀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달러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네.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그렇게 폭락하거나 정말 달러 자산을 사서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은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2, 3년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 네. 특히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내년에 들어서 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대로 또 달러는 조금 약간 강한 성격을 보이거든요. 하긴 우리가 미국 경제 걱정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네. 우리 입장에서. 맞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네, 너무 미국 사람들이 보면 네가 우리 걱정할 때니 지금 이런 생각할. 정말 우리나라 경제 걱정됩니다. 지금 저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주가 말고 네. 만약 이 상황 되면 이 생활도 우리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 차츰 어려워지죠. 실제 경제 생활도 네. 그렇죠. 네. 지금 이미 많이 어려워졌지. 그럼요. 네. 네. 자, 하여튼 뭐 시간이 네. 오늘 또 9시가 다 돼갔고요. 오늘 우리 박사님과는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개장 사항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네. 자, 우리 3%의 자랑 우리 김한진 박사님 괜찮으시죠? 의자 자리 괜찮으시죠? 네, 네. 편합니다. 네. 아니 뭐 굉장히 강조한다. 자기가 대표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잘 좀 나의 음덕이다 이런 얘기야. 잘 좀 보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잘 부탁합니다. 자, 편하게 올라가서 좀 쉬고 계십시오. 네, 자,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